네, 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11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사이시온 문제, 사실 이제 단락 중간에 끊어졌지만, 이제 사이시온 문제가 워낙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분량도 많아서 11주로 2월에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160쪽에 있는 사이시옷과 관련되는 그런 표기법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160쪽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강의 자료 이제 1쪽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이시옷 표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이론적 배경과 통시적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배경이 어찌되었건 간에 그것을 이제 표기로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의 언문 철자법 이후로 이제 1933년 맞춤법 통일한 이후에 우리의 이제 맞춤법 체계에서 항상 한 30항 정도의 사이시옷의 그 규정이 정해져서 사실은 이제 어떤 수정안들이 만들어질 때 이 사이시옷과 관련되는 표기의 문제는 항상 수정의 대상이나 개정이나 어떤 개선안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자료 1쪽을 보면 합성어 가운데 사이시옷 표기 규정의 변천과 이론적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성어 가운데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제30항의 사이시옷 항목이다.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대의 원칙과 어법에 맞도록의 두 원칙이 서로 맞서서 물러서지 않는 영역이 사이시옷을 밝혀 적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어떤 발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들 표기를 해주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표기를 하기도 해서 소위 말해서 소리대로 적대, 즉 음소주의 표기법과 어법에 맞도록 형태 음소주의 표기법, 즉 표음주의와 표의주의가 첨예하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이론적 갈등을 보여주는 부분이 사이시옷의 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이 처음 명시된 것은 1921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로부터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이 처음 명시되었고요. 이게 1912년에 제정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개정한 건데 1912년에 보통학교용 철자법에서는 사실 이제 12년도 판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12년도 판에는 이제 언문학교 철자법에서 사이시옷에 대한 얘기가 명시적이지 않았고 21년의 개정판이죠. 언문철자법 대요에서는 14항의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 이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의 회색 블락 쪽을 속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통 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사실 이게 이 당시에 20세기 초에 국한문 혼용의 방식인데 현대와는 달리 한주 국종, 그러니까 좀 더 한문이 주가 되고 국문이 따르는 입장이다라고 해서 지금과는 다른 굉장히 한문 중심의 문어적인 어색한 표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 어가 합하야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복합어를 이루되 그 사이에 재촉할 촉자인데요. 초금 현상. 이게 일본식 문법 표현이에요. 아마 일본어 배운 사람들은 초금이라는 걸 알 텐데 이 사이시옷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경음으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여러분들이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니은이 덧나거나 뭐 니은이 두 개 덧나거나 하는 거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제 경음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초금 현상이 생길 때는 이제 일꾼 등과 여희 같이라는 뜻이죠. 일꾼 알죠? 일꾼. 그래서 이때 사이시옷을 일꾼이 되는 거는 이제 경험이 되니까 그걸 초금 현상이라고 해서 시옷을 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등과 여희, 그러니까 일꾼 등과 같이, 같을 여자예요. 이어의 중간에, 두 단어의 중간에 시옷을 삽입하려고 하는 자 있으나 본서에 대하여는 각각 경우에 의하여 본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보면 1번과 2번의 차이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1번의 경우는 여러분이 딱 보면 받침으로 쓴 거죠.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지금은 쓰지 않는 시옷계 합용명서, 우리 합용명서 지난번에 설명해 줬잖아요. 시옷계 합용명서, 후행음절 초성으로 옮겨버린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양반들이 표현했냐면 시옷을 상어의 말에 앞 단어의 끝에 라는 뜻이고 우는 또는 또우자예요. 또는 하오의 초에 뒤에 오는 아래 단어니까 뒤에 오는 단어의 처음에 부하기로 함, 붙이기로 함 해서 1번은 상어의 말에 붙인 경우고 2번은 하오의 초에 붙인 경우다. 이게 최초로 사이시옷 표기를 규정한 조선 총독부의 언문철자법 대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1933년 맞춤법이 나오기 직전의 이제 그 표의주의 표기법을 잘 보여주었던 1930년의 언문철자법에서는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표의주의 원칙에 충실한 표기법을 지향해서 5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제 요 뒤에 맞춤법부터 이제 항을 맞춤법부터 30항이 되는 30항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일단 5항에 보면 이어가 합하여 두 개의 단어가 합하여 복합어를 형성하고 기간에 그 사이에 초금 현상을 생할 때는 초금 현상이 생길 때는 여좌희 왼쪽과 같이 여는 같을 여자예요. 여좌희 왼쪽과 같이 서함 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상어가 앞단어가 중성으로 종할 때는 그러니까 중성은 뭐예요? 모음이죠. 모음으로 끝날 때는 상어의 앞단어의 종성으로 시옷을 붙여준다 이런 뜻이고 상어가 종성으로 종할 때는 모음이 아닌 이제 자음 즉 받침이 있다라는 거죠. 때는 다른 말과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 하나여서만 다른 단어와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 한해서만 시옷을 쓴다는 거예요. 늘 쓰는 것이 아니라 혼동하는 경우가 언제냐? 강의 자료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동하는 경우 늘 쓰는 것이 아니라 받침이 있을 때는 자 그래서 장꾼 지금은 장꾼이라는 말이 없는데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시장 상인들을 장꾼이라고 했어요. 장꾼과 장군 그러니까 장꾼 이럴 때는 이제 이들 표현대로라면 초금 현상 경음화가 일어나니까 시옷을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장군과 혼동하지 말라고 또 문자 자 우리가 흔히 문자라고 하죠. 반면에 문자는 뭐냐 수거라는 의미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건데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부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덧붙이는 말이죠. 본문의 경우 한자로 썼을 때는 중간 기타에 시옷을 쓰지 않음 즉 무슨 얘기냐 한자어의 경우에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고정된 30항으로 이제 늘 사이시옷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죠. 뭐 알다시피 언문철자법은 표의주의 표기법의 원칙이 질적 양적으로 그대로 계승 집대성된 건데 사이시옷 표기 규정이 이때부터 제30항에 제시되게 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그 다른 항목은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사이시옷은 무슨 까닭인지 항상 30항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을 보면 복합명사에서 나는 사이시옷은 홀소리 아래, 홀소리 뭐죠? 모음이죠. 홀소리 아래, 즉 모음 아래에서 날 적에는 사이시옷이 모음 아래에서 날 때는 우의 홀소리에 앞에서 한자어로 상어라고 했던 거죠. 앞단어죠. 우는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단어 위의 홀소리, 그러니까 앞의 모음에 시옷을 받치고 받침소리로 쓰라는 거죠. 닷소리 자음입니다. 닷소리와 닷소리 사이에는 도모지 적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도모지가 좀 어떤 부사 요법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자음과 사음 사이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로 홀소리 밑에 쓰는 뒷간, 곧집, 나무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시옷 표기와 동일한 표기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 즉 닷소리로 끝나는 선행어는 시옷을 따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히려 인문과 같은 예가 추가됨으로써 현행 한글 맞춤법처럼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도 포괄하고는 있는데 현행 한글 맞춤법처럼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그런 여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이제 정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7년과 1940년 그리고 1946년 까지 이렇게 3차에 이르러서 37년, 40년, 46년에 3차에 이르는 어떤 수정안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33년에 만들어서 1988년에 대개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도 끊임없이 소소한 부분에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이시옷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여야 할 것은 37년, 40년, 46년의 세 번의 그 변화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이쪽에 강의 자료를 계속 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7년에 1차 수정되는데 33년의 규정과 별 차이는 없고 제시된 예가 좀 늘어났을 뿐이에요. 홀소리, 즉 모음 뒤의 예 가운데 인문과 같이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은 냇물이 하나 더 늘었지만 닷소리, 자음 뒤의 예들은 없던 것이 추가된 것이 아예 없던 것이 이제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제 아예 그 표시하지 않았던 지금 조금 전에 방금 봤던 34년 안에는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33년 안에 없던 것들이 추가된 것이고 이들 예 가운데 칼날, 암내, 알몸, 강물 등의 경우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이건 조금 약간 의심스러운 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상해. 이게 왜 사이시옷의 예로 들어갔는지 사실 좀 잘못 들어간 그런 예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33년은 지금 방금 위에서 봤다시피 홀소리 밑 하는 그 예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 이쪽 하단에는 홀소리 밑의 경우가 있고 3쪽에 보면 닷소리 밑 해서 좀 잘못된 알몸 이렇게 잘못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닷소리 밑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없던 것이 추가된 것이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는 거죠. 그래서 홀소리 밑에 예를 보면 뒷간 지금하고도 비슷하죠. 닷소리 밑도 결과적으로 현대국어에서도 보면 88년 맞춤법 개정안을 쓰고 있는 우리 보면 사실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는 이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사이시옷이 표기되는 경우를 예측하는 것들이 되게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서 사이시옷의 표기는 사실 과거 우리가 다른 수업, 그러니까 앞선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37년 첫 번째 수정안에서는 닷소리 밑의 경우도 잘못된 예들도 있지만 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0년의 2차 수정안에서는 지금 3쪽 강의자료 3쪽으로 강의자료 3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강의자료 3쪽으로 넘어와서 40년의 2차 수정안은 33년의 한글 맞춤 통일안에 맞춤으로 바꾸고, 지금처럼 맞춤이 아니라 맞춤으로 바꾸고,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된 제30항이 아주 대폭 수정 보강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랑 좀 현대 표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형태와는 조금 굉장히 양상이 다른데, 사실 이 방식이 굉장히 좀 오래 유지되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88년 맞춤법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을 택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낯설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1940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표기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명사의 사이에서 이제 윗말, 앞단어의 끝소리가 홀소리나 즉 모음이거나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인 때에 이제 소위 이제 유성자음들이죠. 사이시옷 소리가 나는 것과 아래말의 첫 소리가, 즉 뒤에 오는 그 단어의 첫 소리가 야여요유이, 이중모음이나 뭐 전소부모음 이인 때에 다시 구개음화한 니은이나 리을 소리가 나는 것은 모두 중간에 시옷을 놓아 표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뭐 기술만 보면 그렇지만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자 뒷간 모음으로 끝나니까 시옷 썼죠. 그 다음에 뭐 리을로 끝나는 거, 뭐 발세, 뒷간 아래 보면 있죠. 뭐 그다음 미음으로 끝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위로 올라가면 문간, 이응으로 끝나는 거 그 문간 밑에 보면 등불. 이럴 때 시옷사리가 소요 소리를, 즉 경음으로 후행하는 소리가 경음으로 난다는 거죠. 뒷간, 콧등, 여기 다 문간, 자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단어가 야요요요일 때, 자 여기는 지금 소개를 안 하고 있지만 아랫말의 소리가 야요요일 때 구개음한 니은이나 리을 소리가 나는 것은 중간에 시옷을 표기한다. 지금 뒤에 야요요가 나오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콧날, 경음화는 아니지만 니은이 덧나게 되는 거나 잇몸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나머지와는 달리 이제 니은이나 이제 리을, 여기서 리을 소리가 나는 것은 이제 보이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렇게 콧날과 잇몸의 예가 됩니다. 그리고 부기에 가보면 리을 끝소리나 리을 어미를 가진 어간과 다른 체언과 어울리어 한 명사로 익은 것이라는 표현은 수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시옷 소리가 나는 것은 본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른다 이런 뜻이죠. 들것, 물것, 들숨, 이제 경음화가 되죠. 이런 것들은 사이소리도 표기도 다 해주고, 표기도 이런 방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또 디딜빵아, 그다음에 뭐 쥘부채, 뭐 쥘손, 글쎄요, 쥘부채 이거 쥘부채예요? 경우가 되나? 어찌되었건 간에 과거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주었습니다. 부기 2에서는 윗말 앞단어의 끝소리가 이제 장애음들이죠. 아래 단어의 첫 소리가 역시 경음이나 유기음으로 되어서 중간에 시옷을 놓지 아니하여도 소리에 다름이 없는 것을 시옷을 놓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박속의 경우, 자 예를 들면 박속이나 맞자제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시옷 표기가 있거나 없거나 앞에 음절 발음의 기역이나 디귿, 또 뒤에 입김, 비읍 때문에 당연히 장애음 뒤에서 경음화가 되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시옷을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2번에 보면 봄, 꿈, 벌 때, 쉬, 파리, 코갈, 원래 경음이나
뒤에 유기음이 오면 이거 뒤에 뭐 시옷을 표기하나만 하죠. 이런 경우에는 시옷을 놓지 않는다, 즉 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여기 뒤에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아까 저기 앞에서 보면 야요요유이 앞에서 니은 소리 덧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강의자료 4쪽으로 넘어가면 챗열, 아랫니, 댄니 뒤에 열, 이, 그 다음에 또 양, 엿, 홍엿, 윷. 그래서 야요요유 이제 반모음, 이중모음들과 그 다음에 뭐 이, 뭐 잇, 뭐 이런 이모음, 전설 공모음 앞에서 니은이나 리을이 덧난다. 리을이 덧나는 거는 뭐 들릴, 여기 세 번째 열에서 다섯째 중에 들릴 있죠? 들릴. 논일은 니은이 덧나는데 들릴은 리을이 덧나게 되죠. 좀 공릴, 난일, 리을이 덧나는 경우는 좀 흔치가 않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시옷 표기를 해준다. 현행의 표기 방식과는 좀 다르죠. 시옷을 굉장히 많이 표기하고 정확하게 다 표기해 주려고 노력한 경향이 있어요. 자, 이 1940년에 그 2차 수정안,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되는 2차 수정안은 자, 지금 현재 강의자료 4쪽 그 표 밑에 보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4쪽입니다. 선행요소에 종성 자리가 비어있는 것들도 그 자리에 사이수를 적지 않고 선행요소와 후행요소 중간에 위쳐. 되게 특이하죠. 받침으로 쓰지 않고 가장 큰 특징이다. 중간에 쓰는. 이는 언문철자법의 규정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시옷 표기를 이렇게 쓰지 않는데 20세기 초만 해도 이런 방식의 표기를 많이 선택했기 때문이죠. 박속처럼 또 방금 저절로 후행 요소가 경험하는 것은 사이 시옷을 밝혀 적지 않고 니은온 리을이 덧나는 경우에도 독립 규정을 둔 것이 현대와는 다른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6년에 공표된 1946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적인 이제 해방 직후 그러니까 이후에는 사실 이제 현대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도 밑에서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체적인 3차 개정안인 1946년에는 큰 개정이 없었고 주로 이제 사실 사이시옷 규정의 개정이 가장 큰 개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가 지금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강의 자료 5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자료 5쪽에 보시면 1946년 네, 강의 자료 5쪽 1946년 사이시옷의 표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의 표기 규정은 그 시옷을 앞단어와 뒷단어 사이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써놓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세국어적이기도 한 그런 표기를 택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이제 원상복귀를 한 셈이죠. 그런 표기 형태를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복합명사나 벽합명사 또는 복합명사에 준할 만한 말에서 두 말 사이에 된소리가 나거나 또는 다시 구개음한 니은이나 리을 소리가 나는 것은 윗말의 끝소리가 홀소리인 경우는 시옷을 받쳐줬고 윗말의 끝소리가 홀소리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시옷을 받치어졌고 시옷을 받치어 적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받침으로 쓰고 시옷을 받침으로 쓰고 닷소리인 경우는 자음인 경우는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시옷을 표기하는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1988년 이제 맞춤법 개정안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잖아요. 암기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윗말의 끝이 홀소리인 것, 모음인 것. 그러면서 1번은 보면 넷가, 경음화된 거고 콧날, 이 경우는 니은으로 비음화된 거, 콧등 경음화, 잇몸,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게 없죠. 왜냐면 몸 자체가 뭐 경음화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잇몸, 비음하는 촛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2번의 경우는 뭐냐면 이제 한자어의 경우예요.
현대국어의 표기법에서는 여러분도 아마 이거는 다 알 텐데 한자와 한자가 결합한 경우에는 6개 단어밖에 없죠. 뭐 횟수, 뭐 색간, 착간 뭐 이런 거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는 뭐 칫과 뭐 그 다음에 뭐 이비인 훗과 실제로 그런 표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넷과 뭐 첫점 뭐 한자와 그래서 it과 이과요 이과 갓법 호수 뭐 그다음에 뭐 섰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쓴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쓰지 않죠. 그다음 세 번째는 니은이나 리을이 덧나는 거, 챗열 니은 덧나고 아랫니 니은 덧나고 댄니 베갯니 다 니은이 덧난 경우, 빈밀 아까 뭐 있었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리을이 덧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윗말 끝이 닷소리인 경우, 자음인 경우죠. 네, 그래서 길가, 손등. 네, 자, 손등은 경음화가 되는데 손발은 경음화가 안 돼요. 네, 이거 등뿔은 경음화가 되지만 등대는 경음화가 안 되죠. 참, 그래서 사이시오 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2번의 경우는 닷소리, 지금 닷소리로 끝나니까 상과, 실제 발음은 상과, 지금 경영대예요. 간법, 권수, 한자 이렇게 되지만 사이시오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진릴, 물리학의 경우 리을로 됐네요. 물리학. 쌀려도 리을로 됐고 맹장염, 니은, 관절염 이것도 리을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1946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뭔가 언어학적 배경을 가지고 정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사이시옷을 중간에 적도로 한 규정이 1940년에 그 수정안이 다시 삭제되고 니은이나 리을이 덧나는 것을 선행요소의 환경이 자음이나 모음이냐의 여부에 따라서만 구별하여 함께 묶어버렸어요. 특히 이전까지의 규정과 한글 맞춤법 통일한 지금 46년 안에 차이나는 부분은 각각 2항, 즉 2항이 뭐냐면 한자, it과 갓법 해서 시옷을 쓰는 한자어와 상과 간법처럼 시옷이 드러나지 않는, 쓰지 않는 한자어의 경우죠. 그래서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모두 한자일 경우에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표면화하여 이를 표기에 반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한자어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후에 1948년 4차 수정안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1956년 이제 텀이 좀 있죠. 전쟁 나고 난리 났으니까 5차 수정안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1980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이 나옵니다. 이 1980년 그 개정안은 학회에서만 논의된 것이고 보편화하지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1988년 지금의 교육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문교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문교부가 고시한 현행 한글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 즉 1946년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1946년 안이 맞춤법 사이시오 표기도 좀 눈에 익숙했던 것이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래로 사이시오과 관련된 규정은 모두 제30항에 베풀어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이 사이시오과 관련된 160페이지 교재 160쪽 마지막 단락부터 쭉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얘기가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다 따로 지금 강의 자료에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나와 있냐면 169페이지까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제 167페이지까지 살펴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167쪽에 각주 4번을 함께 봐주세요. 167쪽에 각주 4번을 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한 1946년과 한글 맞춤법 통일한 1948에서는 지금 1948은 그 4차 수정안 낸 거라고 했는데 그냥 빨간 글씨로 각 5쪽에서 살펴보기만 했잖아요. 아랫니였던 것이 56년에는 뒷일로 바뀐 것 외에는 얘들도 그대로 뒀어요. 그러니까 그 아랫니라고 하는 얘만 딱 하나만 바꾼 것이고 사실은 그대로 이것이 현재까지 기본 틀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차시에는 현행 1988년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이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와 수십 년에 걸친 한 세기에 걸친 논의들이 오늘날의 이런 표기법으로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고, 이제 다음 차시에서 현행 그 사이시어 표기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이런 사이시어 표기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1주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그 2차시 88년 현행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